병원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제보를 하면서 본인이 드러날까봐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폭로가 있을 때만 해도 한덕수의 후보 교체, 그리고 탄핵, 조희대 대법원장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지원도 혹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혹시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라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설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이것도 뭐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일단은 뭐 그 대통령실 앞에 마당에다가 뭐 동물 사체를 묻었다, 흉관을 설치했다, 뭐 이거 빼냈는데 이건 아마 청와대로 옮긴 다음에 밝혀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야, 대통령 집 말고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대. 그리고 대통령 저기에 다다미방이 있대. 히노키탕이 있대. 그러면 야, 말이 되냐? 집에다가 했으면 몰라도 저 집무실에 했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자들이 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윤석열, 김건희가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내게 하는 토양이 아니었나 싶어요. 김건희가 막 그 종묘 가서 뭐 왕노릇하고 또 뭐 그 얘기 들었을 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어제는 경복궁 경회론가 거기 가가지고 하는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혹시 다시 한번 볼 수 있나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잖아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서 있는 이배용 아마 지 엄마 뻘일걸요? 근데 그 앞에서 저렇게 다리 쫙 벌리고 팔 허리에 끼고 그것도 슬리퍼 차림에 선글라스 쓰고 이게 뭡니까? 아니 장미 변호사님, 네. 저 사진을요 지금 공개를 누가 한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찍었으면은 저거를 자랑스럽게 지금 보여준 겁니까? 이게 아마 이 구도나 이런 거 보면, 왜냐면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픽을 해가지고 했던 거는 본인을 엄청 중심으로 거의 무슨 연예인 화보처럼 나온 것만 이 공개를 했어서 이거는 아마 그 상황에 약간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갖고 있다가 이 국면에서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 국민들이 딱 싫어하는 거를, 그 영민을 김건희 씨는 정말 여러 차례 두들겨 패듯이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신문을 열었다라고 뭐 하기도 하고, 종묘에 들어가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차담회를, 공주놀이를 한 거예요. 본인을 여왕으로 인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과 제도와 규제는 본인을 다 비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갑질도 아닙니다. 이거 왕노릇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냥 제왕적 국가로, 그리고 왕정으로 후퇴시킨 거예요. 누가? 이 김건희 씨가 누구의 비호하에? 윤석열의 비호하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수사하면 그게 탄압입니까? 이게 정치 공세입니까? 내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지금 입 밖으로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국인이 한 겁니까? 국민의힘은 한번 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상식적으로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12월 3일 개엄 발표한 그날 저녁에 김건희가 뭘 했는가? 지금 일단 알려지기로는 주치의가 있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있다가 나왔다. 이건 팩트죠. 뭐 했냐? 뭘 맞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공개해봐라. 이게 어제 국감장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12월 3일 불법 유언적인 계엄이 있었던 날 김건희 씨는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를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형외과 박모 의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됐고 대통령 자문의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따라서 계엄 당일인 12월 3일 김건희 씨의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성형외과에서 어떤 약을 투약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6분에 도착한 식약처 답변서에 따르면 이 성형외과에서 12월 3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한 명에게 체면 진정제 1개를 투여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식약처는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위원장님, 네. A 환자의 주민번호 7자리나 3년간 투약 이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법상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좀 해보시고 행정실도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해 주세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국정감사에는 이제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국가 기밀이나 외교나 이렇게 알려졌을 때 굉장히 어쨌든 뭐 정부 운영이나 타격이 되는 극히 제한적일 때만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개인정보라서 뭐 주민번호는 안 된다. 아니요. 주민번호를 다 낼 필요가 없죠. 이 환자가 이 사람인지 공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모른다. 그럼 국정감사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이 그냥 안 된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안 된다고 자료 제출 안 받아보는 게 그게 국감의 현실성에 맞는 겁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죠. 그 당시에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그런 치료를 받고 왜냐면 이런 부분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금이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그날 저녁에 뭐 했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나요? 일단 처음에 그날 저희 성형외과 왔다 갔다 했을 때 저희도 취재를 좀 했었는데 이거를 보도자료로 당시 처음에 밝힌 사람은 장경태 의원이었어요. 네. 네, 장경태 의원이 국회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저희도 이제 취재 좀 따라갔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경호원들하고 같이 왔어요. 당연히 경호차가 이동하니까. 그리고 계엄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알리바이를 지금 설정하기 위해서 그랬다. 김건희가 계엄을 몰랐다는 거를 본인은 성형외과에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외부에 출타했기 때문에 나는 같이 설계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6시 반이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불법 계엄 참석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김장 행사 하다가 바로 기차로 올라옵니다. 그런 여러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퍼즐을 맞춰보면 안에서 병원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취재원이 굉장히 당시에 제보를 하면서 본인이 드러날까봐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폭로가 있을 때만 해도 한덕수의 후보 교체, 그리고 탄핵, 조희대 대법원장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재원도 혹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혹시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감에서 지금 다뤄지는 거 보니까 저희도 같이 좀 팔로우를 할 건데 어느 정도는 이제 실체를 좀 밝힐 수 있는, 그리고 공식 자료를 받아보면 이제 밝힐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신영기 대표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동안에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를 봤을 때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다 결제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란을 일으켰을 때 김건희가 몰랐을까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또 이런 뭐 약을 맞든지 무슨 프로포폴을 맞았든지 간에 그동안에 뭐 관저로 불러서 받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맞았다면. 그런데 굳이 그날 발표한 당일은 병원에 갔다.
이게 석연치 않은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감사의 취지는 지금 우리가 내란을 겪은 이후에 첫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국정 전반에 이 내란과 관련된 어떠한 행동들과 작용들이 있었는지를 총체적으로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누굽니까? V0.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는 V0. 아까 그 종묘 사진만 봐도 알지만 무슨 뭐 현지 시찰 나가는 것 같아요. 사진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느 정도까지 국정에 개입했느냐. 가장 단편적인 증거가 비아폰 쓴 거. 그리고 윤석열의 핸드폰까지도 김건희가 작동을 시켰다는 거는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뭐 저 병원 갔다라는 저 사실 자체가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밝혀야죠. 근데 저는 저 자체도 알리바이로 보고 김건희가 가장 중요한 정권의 명운을 거는 일을 몰랐을까? 아니 소소한 것까지 다 챙겼던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덩어리가 큰 내란만 몰랐다? 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에서 저 부분은 밝힐 것이 아니라 김건희는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정보라고 우기면서 안 내고 해도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의 행적, 저는 내란 수계급으로 올려놓고 전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에 없었대요. 근데 현장에서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하다가 야 저기도 한번 가보자. 딱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임금이 앉았던 의자야? 나 한번 올라가 볼까? 왜 없겠습니까? CCTV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껐어요. 아직까지 법상에서는 1억만 넘어가면 최고형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거북이 이런 것도 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이완합의 그림도 네. 합치고 네. 뭐 이렇게 하면 1억 뭐 이완합의 그림만 해도 몇 억 아닙니까? 일단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네. 그때 3종 세트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서 혀를 찼던 사진이 하나 있었지요. 김건희 다리 쫙 벌리고 허리춤에 팔 딱 잡고 슬리퍼 차림으로 서 있던 사진. 우리가 그거 보면서 참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경복궁 근정전 임금님이 정사를 보던 그곳에 이제 의좌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앉는 의자. 용상이라고도 하죠. 이제 용상은 원래 이렇게 평상을 용상이라고 하는데 용상, 의좌 같이 씁니다. 거기에 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림으로 갔으니까 그 이렇게 소매 없는 원피스 일본말로 뭐 나시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걸 민소매 원피스라고 네, 민소매 그러나요? 원피스. 그걸 입고 슬리퍼 차림으로 의자에 앉은 거죠.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이런 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배우자였었다. 근데 이제 저는 더 분노하는 게 또 같이 있던 자들입니다. 어제 국감에서 양문석 의원이 아주 호통을 많이 치던데 그 자리에 같이 갔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행정관이었죠. 정용석이라고요. 그 행정관은 뭐 이렇게 제가 양력을 쭉 찾아봤더니 무슨 뭐 전시 기획 뭐 이런 일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시 기획 하다가 그 대통령실 행정관 관계 어떻게 갔겠습니까? 뭐 김건희 끈앞으로 갔지 않겠어요? 김건희가 그 일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는 어떤 자리에 갔습니까? 국립문화박물관 재단 사장을 갔어요. 얘가 박물관을 뭐를 알고 유산을 뭐를 알길래 국립문화박물관 재단 사장으로 갑니까? 처음에는 또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은 계속되는 추궁에 김건희가 의자에 앉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계속 기억이 안 나니 뭐니 어쩐지 잘 모른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서면으로 사실은 이배용이 권유해서 앉았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자에는 왜 앉았어요? 네?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그건 왜 앉았어?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끝을 봅시다. 누가 어자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김건희가 스스로 한번 앉아보자고 앉은 거예요. 옆에 있던 최응천이 한번 앉아보시죠 라고 권유했어요. 아마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근정전에 들어간 거는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오자에? 정확하게 솔직히 기억이 안. 네. 그럼 기억은 어떻게 그렇게 편리해? 숨길 때는 기억이 안 난다. 들키면 아 죄송하다. 가장 가까이에서 기속말이라도 들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었던 사람이 정사장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알죠? 네네. 근데 그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지금 몇 분 앉아 있었다, 누가 앉으라 그랬냐를 기억을 못해요? 그 당시 현장에 있었고 바로 옆자리에 옆에 서서 있었던 네네. 우리 정영석 사장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답변을 하셔야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란 말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라고요? 아, 본인이? 네, 그냥 자기가 가서 의자가 있으니까 가서 앉았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뭐 오래 뭐 1, 2분 정도밖에. 참 그 저자의 이 모습을 보면 됨됨이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참 들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사장. 문화재단 예. 사장이니까 뭐 전형적으로 그냥 이제 갖다 박아놓은 건데. 국립문화박물관 재단 사장. 네. 저는 저 뉴스를 처음 딱 들으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전두환과 노태우가 12.12 쿠데타를 성공하고 나서요. 그 당시에는 경복궁 안에 청와대 경비부대 중에 핵심 부대의 병력들이 그 경복궁 안 상당 지역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회로에서 이 자들이 축하 파티를 했다. 이게 나중에 알려졌거든요. 경회로 문화재 국보급 문화재를 가서 군화발로 짓밟고 거기에 상 차려놓고 술을 내놓고 아마 처음 마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설사 김건희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든 아니었든 저런 행동을 하는 그 천박함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지금 저 상황에서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 문화재청장이라는 자가 옆에 같이 있었더만요. 예. 최응천. 어떻게 그런 자가 문화재청장을 맡고 있었을까? 그건 지 목을 내걸고라도 거기에 가면은 안 됩니다. 거기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자인데 왜 어저께 문화재청장은 치도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 용상에 앉았을까요? 본인이 왕이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거기를 뭐 사실상 누가 권한다고 한들 그게 앉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당연히 여기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이거 문화재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경주에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분에 관광객이 올라가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2주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경주 고분 이것도 올라가면 처벌을 강화해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훼손 손상에 대해서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도 근정전에 있는 어자에 앉는 행위는 이거는 엄연히 올라가지 말아야 될 곳에 올라가서 뭐 자신의 뭐 슬리퍼를 신든 뭘 하든 올라가서 앉은 행위 자체는 이거는 문화재 훼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왕이나 다름없지.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사람이고 사실상은 내가 통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없고서야 저기 가서 앉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 경복궁 근정전의 어좌 우리가
가서 볼 수는 있어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 의좌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임금이 앉아서 이렇게 양쪽에 이제 신하들이 서 있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의좌에 오르는 계단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왕은 앞으로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대체로는 또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편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양옆에 계단이 있고 저기에 지금까지 왕 이외에 우리나라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저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첫째는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그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임금이 앉았던 곳인데 왕이 앉았던 곳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저기 가서 앉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가 저걸 쓰리빠 차림으로 올라가서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2023년 9월 12일 날 상황 일지를 보면 아주 경복궁을 쓸고 다녔어요. 경복궁의 주요한 유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쓸고 다녔는데 아니 안진걸 소장. 네. 저건 뭐 어떻게 역사 탐방, 문화 탐방이 아니고 이거 내 집이야 이런 생각으로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옛날에 여기 내 집인데 오랜만에 한번 와본다. 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왕비놀이라고 이렇게 했던데 틀린 거죠. 윤석열이는 안 갔잖아요. 윤석열이는 안 앉았죠. 물론 모르겠어요. 나중에 윤석열 데리고 와서 야 내가 앉아보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앉아봐라 했을지 모르겠지만 왕놀이로 한 거죠. 황제 즉위식을 혼자서 해본 거죠. 저는 저걸 보면서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에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겠다. 윤석열 너도 시원찮아서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러면 너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2차로 그 비상계엄 상황에서 입법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한 다음에 내가 뭐 간접선거로 대통령 전두환이 간접선거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꼼수에는 아주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 우리가 경복궁 고국의 낙스마에도 문화재 보호법으로 지금 처벌하거든요. 근데 뭐 낙스하고 또 다른 형태로 조선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재를 능멸하는 행위이고 국민들 저기 앉은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들 누가 있을까요? 사실 좀 오해받기 위해서도 안 앉았을 것이고 문화재선을 위해서도 문화재선을 방지해서 안 앉았을 텐데요. 거침없는 거죠. 모든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말릴 사람도 없고 윤석열도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왕놀이를 하다 딱 걸렸다. 그리고 그걸 그동안 저렇게 2시간 동안 휩쓰고 다녔는데 이것을 비호하고 은폐했던 자들까지 책임을 함께 물어야 됩니다.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정부 합동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발표한 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6일 뒤면 이제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 유가족들 참으로 힘든 3년을 보내오셨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았죠. 그것 때문에 이 참사가 일어났을 거라는 걸. 그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고 그 주변에서 집회가 계속 열리고 그러니까 그쪽에 경비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경비 병력이 전혀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몄던 자들이 바로 윤석열 일당 아닙니까? 유족들은 그것을 정부 입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에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먼저 이 김건희 마무리 짓고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현장을 돌아가세요. 경복궁에 갔던 김건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같이 있던 자들이 보입니다. 김건희가 팔짱 끼고 서 있고 그 옆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있는 자가 바로
정용석. 그때 당시 행정관입니다. 문화비서관실의 행정관입니다. 저자가 시중을 든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배용.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최응천 당시 문화재 청장입니다. 이 자들이 이렇게 갔는데 이제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은 이배용이 한번 앉아보라고 해서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배용이 누굽니까? 이화여대 총장까지 지냈고 최근에 이제 금거북이로 매간매직한 그 의혹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나오라고 그러니까 뭐 아파서 못 나온다고 증인도 지금 거부했는데 이배용이라는 자의 이렇게 이력을 쭉 살펴보면은 역사 전문가입니다. 역사학과 교수였고요. 이화여대 이화역사관 관장을 지냈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그리고 조선시대 사학회 회장을 지냈어요. 정말 이화여대 총장까지 지냈는데 이화여대 출신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번에 막 충암고등학교 이화여대 학생들 너무나 막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재청의 사적분과위원회 위원도 지내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지내고 막 이랬던 역사 전문가입니다. 이자면은 그 어좌가 어떤 자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김건희한테 한번 올라가서 앉아보시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배용이라는 저 사람의 경력 중에 MB 때 국가 브랜드 위원장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때 그 얼치기 이를테면 겉멋 이런 걸로 온 나라를 다 치장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MB 주변에서 이런 자문 내지는 뭐 진두지휘 집행 이런 것까지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인수위회 위원장이라는 이경숙이라는 그 숙명여대 전 총장은 그 유명한 어린지 영어 교육 뭐 오렌지가 아니고 어린지에 뭐 미국 애들이 알아듣는다 뭐 그 정말 유치한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경숙이나 저 이배용이나 저런 사람들이 정말 지성의 뭐 무슨 상징인 양 그랬던 건데 아마 저 근정전 어자도 아마 이배용이 앉아보라라고 했던 거는 그 앉아보라라고 했던 그 자체를 이배용은 아마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참 한통속 중에 한통속이지만 그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리고 국가 교육위원장이라는 저 이배용 저런 사람들에게 응당한 벌을 저는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르면은 문화재에 대해서 뭐 효용을 해야 하는 일, 훼손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행위, 평상시 올라갈 수 없는 출입이 금지된 곳을 올라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훼손, 손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등산하다 보면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 이제 휴식 상태로 등산을 그것만 들어가도 처벌받습니다. 근데 낙서보다 흔적은 안 남지만 김건희가 온몸으로 문화재를 능멸해버린 거 아닙니까? 저것은 이제 슬리퍼 신고. 네, 그렇죠. 저는 이배용이가 권유했다는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하는데 이배용이 권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 이 사람 누굴까? 정용석. 정용석이가 네. 혼자 올라갔다는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답 중에. 네, 처음엔 그랬다가. 저는 나중에 만약 혼자 직접 지가 올라갔다 그러면 큰 문제 될까봐 이배용이 시켜서 이배용이 권유해서 올라갔다는 거로 이렇게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문답에. 저는 김건희라면 무슨 이배용이 시켜서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지 한번. 조선시대 왕, 비례했던 왕들도 여기서 이 높은 권좌에 있는데 내가 최고인데 모든 종교를 두루섭렵하고 신기가 있고 도사들로 노는 인간인데 곧 있으면 통일 대통령도 돼야 되는데 여기보다 함께 싸우고 올라가서 가능성이 몇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가유산청이 당일 그 행적을 밝혔는데 당시에 경복궁 방문한 것은
월대 복원 행사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빈맞이 행사 관련해서 경회루 흥복전이 주요 방문 대상이었는데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에 없었대요. 근데 현장에서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가다가 야 저기도 한번 가보자. 딱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임금이 앉았던 의자야? 나 한번 올라가 볼까? 뭐 이랬을 수 있겠죠. 그러고도 나무래니까. 그러고 남을 사람입니다. 정말 천박하기 그지없고. 신미남님 이렇게 귀중한 곳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을 텐데 확인 안 하나요? 휘젓고 다니게 나올 텐데 참 답답하네요. 왜 없겠습니까? CCTV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껐어요. 그래서 종묘에서 차담회하고 뭐 이렇게 가서 앉아있던 거 다 CCTV가 찍어야 되는데 CCTV를 꺼놓은 거예요. CCTV를 끄고 뭐 들기름으로 미리 또 청소를 바닥 청소를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자에 올라가서 뭐 기념 사진을 찍는 듯 사진을 찍은 것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어자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이 앞으로도 근정전에 가면은 매우 불쾌한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저것은 임금이 앉는 자리인데, 야, 저기 천하에 김건희가 앉았던 자리라니, 이런 것,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들게 하는 것도요, 어떤 그 문화재 자체로서의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평상시 굉장히 아끼던 뭐 물컵인데, 여기다가 이 물건의 효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거기다가 소변을 본 행위, 이거 뭐 씻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것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문화재를 더럽힌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푸푸님께서요. 제가 방금 저랑 똑같은 폼을 잡아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곳을 좀 더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를 정말 천만 다행이네요. 또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이거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걱정도 됩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건희의 천박함은 우리가 이미 다 알죠. 근본을 아니까. 그런데 그 옆에 배웠다는 자들 그야말로 곡학아세의 전형 아닙니까? 역사를 그러려고 배웠습니까? 그 옆에서 그렇게 아부 떨고 그렇게 산자리 차지하면 그렇게 좋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윤경호 소장님, 이태원 참사 원인 대통령실 이전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이제 3년 만에 3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기본생명안전법이든가요? 명칭 제가 정확히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재정을 범야권 그리고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그 소수 정당들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런 게 왜 이제서 됐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서 간담회처럼 불러 모아서 고개를 숙이고 90도로 사과 인사를 했던,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사회적 참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잘못해서 빚어진 일이야 라고 얘기해 버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도대체 3년 동안이나 이제서 그걸 겨우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사회,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건데요. 이거 역시도 아까 전 정말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회에서 그 법 이번에 속히 빨리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이태원 참사 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59명이나 정말 꽃다운 젊은이들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말도 안 되는 참변을 당했는데도, 안진걸 소장님,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벌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딱 한 명이에요. 그 용산구청장도 풀려나서 지금 구청장 해먹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용산경찰서장 하나만 지금 처벌받고. 예. 그렇게 보면은 용산경찰서장 혼자 책임질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나중에 그 이야기도 밝혀졌지 않습니까? 용산서장이 호남 출신이고 문재인 때 임명된
자인이 그놈이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 하면서 모든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물었는데, 이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경찰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면요, 경찰 안팎 인사 또 경찰 전 인사들의 거의 99%가 그 용산서장이 완전히 혼자 다 뒤졌었다. 서울시내 경력 책임자는 서울경찰청장인데, 그리고 서울시내 모든 행사 다중 밀집 지역의 총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인데, 오세훈하고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이 제일 무겁다는 게 군중 밀집 안전사고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박형한테도 처음에는 좀 책임 좀 묻는다 했더니 그냥 나와서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오세훈하고 박형 여러분 보셨죠? 이태원 안전관리 잘해서 상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미친, 아유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자들인데. 대상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밝혀지면서 결국은 취소가 됐는데, 시장 표창을 주려고 했다는 기사가 8월 달에 나왔습니다. 나온 게 있어요. 본인이 최근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 관리를 어떻게 여러분 인간 인두급을 쓰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한적십자사는 신천지에 표창장을 52번이나 줬어요. 신천지에.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용산서장, 물론 저는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의 책임도 무겁다고 봅니다. 설령 모든 경력의 통제를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이 하고 청사 이전으로 완전히 모든 업무를 올인을 하라고 지시를 그러니까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경비에 용산서한테 모든 업무를 줬다 하더라도, 그 이태원 할로윈의 축제 보니까 우리 용산서도 좀만 더 신경 쓰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지적과 아쉬움은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 일주일 전에 세계 음식 축제를 했던 게 용산구청장, 사람이 더 왔는데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내 모든 인파 관리는 서울청장하고 서울시장이 하는 겁니다. 이 책임,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용산 대통령실 무리하게 이전해서 무려 1조나 되는 예산을 탕진하고, 거기에 또 과잉 경우로 용산서라든지 서울시내 병력을 그냥 용산 또는 사람도 없는 관저 이런 데 다 몇백 명씩 배치해놓고 그랬잖아요. 몇천 명씩.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지금. 근데요, 저는 네. 신유진 변호사님,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아는데 정말 저는 더 나쁘고 이 자들이 정말 악랄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한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뭐냐면 유족들이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최소한도 애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정사진도 못 걸게 해, 유족들 없는 데 가서 분향하는 척해. 거기에다가 제일 나빴던 게 유족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유족들이 만나서 서로 슬픔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족들조차도 찢어놓고 그런 짓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 대대적인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서 당시에 경비 인력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것, 저는 이 연관성이 좀 더 나왔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 경비 인력은 당연히 대통령실로 집중이 됐지만 사복을 입은 사복 경찰들이 이태원 골목 뒤쪽에 어마어마하게 배치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기자들에게도 마약 사범 검거에 관련해서 이제 자신들이 검거할 때, 일망타진할 때 같이 사진을 찍히기 위해서 기자들한테도 함께 동행할 것처럼 이렇게 다 연락을 해놨고, 이 참사가 발생된 것을 예견하면서 신고가 되고 나서도 무려 6시간, 첫 번째 신고가 있은 후에도 무려 4시간 동안인가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곧 저렇게 위험 상황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어야 마약 사범들이 나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더 기다려라 했던 그런 것까지 밝혀져야 실질적인 어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실 이전 하나 가지고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연관성, 서울청장도 여기서 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연관성까지 다 좀 더 밝혀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또 그 조계사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그 위령제 같은 걸 지냈는데 거기에 갔을 때도요. 김건희가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그걸 보고도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찾더랬습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눈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습니까? 지금 저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머리에 또 뭐 구두약 같은 거 바르고. 예, 그때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애도하는 것은 일체 없고 자기 꾸미는 것만 관심 있던 그런 여자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저 이렇게 뭐 깜장을 칠해가지고 뭐 참사의 애군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마약 수사 경찰들이 55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10명만 그 해밀턴 호텔 옆에 갖고 야, 이 사람 진짜 미어 터져 죽겠다. 이미 신고가 6시부터 접수됐으니까요. 가서 교통정리 10명도 아닙니다. UR에서 4명만 했어도 이거 위험합니다 하면서 휘슬 부르면서 지금 다 멈추세요 하면서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다 살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벌써 나왔고요. 10시 15분일 겁니다. 아마 문자가 10시 15분에 대대전 단속하니까 기자들 와서 이제 예를 들면 막 미쳐 돌아가는 마약 잡으면 우리가 잡아들이니 그때 와서 사진 찍으라고 문자까지 보낸 자들입니다. 용산구청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사란 말 못 쓰게 했고요. 그 당시 윤석열 김건희가. 희생자란 말도 못 쓰게 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남도 영종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그냥 감남을요 한 분이 자연사를 하셔도 가서 그분의 조남과 영정이 없으면 저를 안 올리잖아요. 저 갔더니 그게 준비 안 돼서 한 몇 시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저를 올리냐고, 어떻게 그걸 조문하냐고. 그다음에 여러분, 근조 못 쓰게 한 것도 기억나시죠? 근조로 이미 공무원들 배분했네. 그거 전부 다 해소하고. 글씨 없는 그 검정 리본을 검정 리본으로. 예. 구체적인 조문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태원 참사도 아니고 뭐 이태원 사고. 이태원 사고. 뭐 그렇게 쓰게. 예, 희생자도 그냥 사망자. 그렇게 지침을 다 내려보낸 자들이네. 진짜. 앞으로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있으니까 더 이런 것까지 다 밝혀내야 됩니다. 더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게 될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고 국감이 실시되고 특검이 조사를 계속하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도 더 자세한 이유들이 밝혀지겠지만 어제 건진 법사 건진 재판이 있었죠. 참 이자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김건희한테 그렇게 다 이렇게 전달해 놓고 그걸 또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임성근이 그냥 갑자기 뭐 20개짜리 비밀번호를 찾아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더니 또 갑자기 잃어버렸다던 그 샤넬 가방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를 딱 진품을 이렇게 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이 잃어버렸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내놨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김건희를 위해서 자기가 막아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바뀐 거죠. 사실상 이 김건희 혐의에 대해서 초반에도 자신은 다 아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건희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했던 전성배가 이제 김건희는 그렇다. 일단 김건희에 관련된 거는 털고 가야겠다. 나라도 살자. 나도 지금 관본권 관련해서 지금 막 국감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 건이 더 털리기 전에 사실상 전성배는 이 관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이 진짜 직접 그걸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더 크게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제 김건희를 버리고 자신이 사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봐줍니까? 사실 김건희 요 건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적극 협조하는 모습 그리고 증거물을 뭐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양형상 이렇게 또 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일단 특검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려고 했다. 김건희가 샤넬 가방도 받고 뭣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또 백화점에 가서 받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몸으로. 네. 그래서 어제 그 백화점 그 점원이 증인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출석을 해서 목소리가 뭐 많이 들었던 걸걸한 목소리였다라고 이제 사실인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건진이 진작에 실토를 하고 했다면 굳이 그 증인 안 불러도 다 입증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굳이 그 증인을 부르지 않아도 일렬 번호가 다 확인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교환했던 것, 처음에 선물했던 것의 일렬 번호, 그리고 건진이 유경옥과 그리고 또 21g 대표 부인과 함께 가서 그거를 건진이 직접 간 건 아니고 유경옥과 그 부인이 직접 가서 그 샤넬 그 선물 받은 그거를 교환한 것, 일렬 번호 모두 확인했고 일치가 됐는데 사실상 실물만 확인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물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이거 유경옥 전 비서관은 김건희의 신복이고 김건희의 신복이 이 물건을 교환했다는 거는 이미 김건희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물이 발견되지 않아도 이거는 이 일치된 모든 진술과 그리고 일렬 번호 확인을 통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지만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화끈하게 건진이 증거를 떡 내놓은 거죠. 저는 부실 수사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진의 자택이라고 얘기하는 곳 공간에 지하 1층 반지하 거기 이 전 수사팀이긴 해요. 특검 출범 이전에 남부지검이죠. 네. 그 팀들이 가서 신용만 하고 빤히 보이는 그 증거물들 그냥 눈 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에 하고 나왔다가 나중에 뒤늦게 착수했더니 관본권도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랬던 걸 감안하면 건진이 생각을 바꿔서 이제 지가 숨겨놓은 것을 뭐 알려주고 했을지라도 저는 이건 그동안에 수사가 얼마나 대충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이걸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뭐 관봉기, 뭐 고의 은폐 분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조작 기소도 남부지검 아주 많이 뭐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현 의원도 그랬고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진짜 아니 저렇게 버젓이 있는 걸 건진이 자진해서 갖고 왔다는데 압수해 가면서 거기만 딱 빼놨나 보죠. 아이고 이거 김건희한테 갔을 것 같다. 와 요한님한테 갔을 것 같다고 얼른 빼놔버린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드는데 이게 작은 물건도 아니고 또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인데 샅샅이 뒤졌으면 저런 거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봐줘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건진 입장에서는 이제 다 협조하고 자기 살아남아야겠다. 자기는 심부름만 했다.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저런 뒤늦은 협조지만 협조는 협조니까 아주 일부러 정상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형은 피하기는 어렵겠죠. 그럼요. 지금 김건희가 받은 뇌물 액수를 샤넬백 또 뭐 목걸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파면 이제 1억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만약에 뇌물이 1억이 넘어가면 아주 형이 무겁죠. 네, 맞습니다. 뇌물죄는 단계적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아직까지 법상에서는 1억만 넘어가면 최고형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만 넘으면 이 징역형 10년 이상 가장 중한 죄로 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거북이 이런 것도 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이완화백 그림도 합치고 뭐 이렇게 하면 1억 뭐 이완화백 그림만 해도 몇 억 아닙니까? 일단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그때 3종 세트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네. 이미 벌써 최소 몇 억이고요. 나중에 새로 밝혀지면 뭐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아주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 김건희 참 가증스러운 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특검 쪽에서 밝혔더라고요. 이 샤넬 가방 보니까 사용감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용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했다가 돌려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근데 그 돌려준 시기가 언제냐? 바로 그 최재형 목사 디올백 전달한 것이 보도된. 그때 얼른 건진한테 이거 돌려주고
또 서희건설에 그거 돌려주고 그 시기가 그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가 이제 디올백을 전달하는 영상 자체는 9월 달에 그 촬영을 했지만 그 후에 또 장인수 기자가 대통령실 쪽에다가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건희 본인이 스스로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받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까지, 그런 취지의 질문까지 넣었는데 그 당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이 영상이 아예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고 나서 연일 300만 원 이하 명품백 이거 대통령실 기록물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300만 원짜리 가방을 받고서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운운하던 그런 자들이 이 논란이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자 그때서야 아 이거 계속 논란이 되다가는 300만 원은커녕 몇 천만 원짜리를 척척 받았는데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일단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진실이 조금씩 이제 밝혀지죠. 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더 밝혀지게 될 텐데 윤석열이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일본을 갑니다. 기시다를 만나러 가요. 예를 들면 명성왕후의 언론이 너를 붙잡아가지고 한일 관계 개선을 막을 수 있어. 그러니 여기서 명성왕후의 그것을 끊고 가야 돼. 윤석열 검사는 그 선보러 가면 관상 볼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 여성의 관상을 보게 한다. 그런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그 박성재 관련해서 또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리를 걸어요.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당신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야, 이제 내년 1월 달에 실제로 진짜로 윤석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거야? 2023년 3월 5일에 경복궁을 갑자기 찾아왔어요. 오후 5시쯤에. 그래가지고 야 여기 뭐 걸어가기 힘드니까 카트. 그래서 카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고궁을 좀 이렇게 걸어 다녀야지 그것도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고궁을 돌아볼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경복궁의 카트가 다 낡아가지고 옆에 있는 창경궁에서 얼른 뭐 가져왔다는 거죠. 그걸 타고 이렇게 쭉쭉쭉쭉 돌아다녔는데 어디까지 갔냐. 쭉 안쪽에 들어가면 건청궁이라고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가 이렇게 좀 머물던 공간이죠. 그리고 또 그 건청궁 바로 옆에 보면 곤영하합이라고요. 명성 황후의 침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명성 황후가 피해당했죠.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여기를 간 거예요. 여기를 갔는데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경호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한 10분 동안 머물렀다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보내봐 주십시오. 이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문화재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저렇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입 금지된 곳이에요. 그런데 예고 없이 가가지고 문 열어라. 그럼 막 다 열어야 됩니까? 아니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어떤 기준도 근거도 없이 막 가서 무작정 가서 문 열어라. 그리고 저 이제 문 밖에 경호원 한 명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무 개념도 없고 도대체 이 가장 경건해야 될 그 장소에 가가지고 본인의 그냥 정원처럼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고 또 김건희가 재임기간, 윤석열 재임기간에 9번 갔다라고 또 보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자주 갔을까도 궁금하고요. 또 특히 저 공간이라는 게 상징하는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장소인데 어떤 존중하는 마음도 하나 없이 그냥 무작정 치고 들어가가지고 개선장군처럼
그래서 10분 동안 뭘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예. 저 곳곳을 좀 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무슨 부적이나 뭐 이런 무술적인 예. 무속적인 뭐 이런 것들 어디 숨겨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예. 관리하는 곳에서 잘 살펴봐 군데군데 다 저 그 침상이나 병풍지나 뭐 이런 데도 다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도무지 10분 동안 거기에 왜 두 사람이 그 공간에 있어야 됐는지, 그리고 왜 빈번하게 그렇게 여러 궁들을 돌아다니면서 어자에도 앉고 갔던 데 또 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보농단 아니냐, 김경 상임위원장이 그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도 자꾸 그쪽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야 두 사람이 은밀하게 들어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박영진 앵커님? 정말 어려운 질문을 또 주셔가지고 다 해야 돼요, 네 사람. 예, 2023년 3월 5일이라고 한다면 예. 이 권력이 정점에 들어섰을 때, 특히 이제 김건희의 활동량도 굉장히 어느 때 뭐 당연히 이제 집권 초반이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문서를 보면 VIP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 옆에도 다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영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VIP라고 보통 칭하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공식 문건을 쓸 때도 F라는 표현을 쓴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퍼스트 레이디라고 써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김건희 권력의 정점 시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싶어서 문 열어라라고 한 그 주체도 언론 보도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라고 적혀 있는데 김건희가 문을 열어라고 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립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권력의 정점이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는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사람들 다 무르고 밖에 경호원 한 명만 두고 단둘이 그 명성황후의 침전에 10분간 있겠다?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김건희와 윤석열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수백 년의 조선의 역사와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우리가 역사를 새로 쓴다. 이 국가문화재와 국가유산 곳곳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이 왕들의 역사를 밟아버리고 우리가 새로 역사를 쓴다라는 어떤 무속적 신앙에 심취했던 시기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로맨스로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전 무속으로 가겠습니다. 예, 로맨스보다는 무속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 순간은 진짜 로맨스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 문지석이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저를 패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 저는 이해는 돼요. 아니 TV 토론 나와서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새기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주술의 힘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 주술적인 영감을 누가 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가 지속적으로 줬을 거라 생각이 들고 둘이 그러면 한쪽에 의해서 김건희에 의해서 윤석열은 가스라이팅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자 네가 너같이 이렇게 못난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건 나의 힘이고 나는 영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주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건희의 제가 지식 수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몰랐던 권영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권영합 예, 본인이 알아서 갔을까요? 제가 볼 때 누군가 주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데만 찾아다녔겠죠. 그렇다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원한의 장소잖아요. 소위 일제에 의해서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던 그러니까 아주 가장 원한이 쌓여 있는 공간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전 이거 특정해서 골라준 거 아닌가? 거기 가서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경호원 같은 경우도 다 내치고 둘이만 들어가서 어떤 주술적 행위를 했겠죠. 근데 제가 아까 패싱을 해달라는 말씀은 저는 주술적 행위가 뭔지 잘 몰라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많은 우리 정의원들이 그런 내용을 좀 아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동시에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행동한 거를 단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가 어자에 앉았다 내지는 개방이 안 된 그 장소를 문을 열으라고 해서 따고 들어가서 뭐 10분 동안 둘만 있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개개인의 행위는 몰상식의 극치예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이거는 무속 내지는 주술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김건희는 묘하게 예를 들어서 저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 근데 김건희는 묘하게 그런 안 좋은 그 어떤 그 원한에 사무쳐서 사망한 장소를 좀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청 부근의 무교동에 왜 그 역주행해서 차가 많은 시민들이 갑자기 뭐 여러분이 사망했던 그 장소도 밤에 불쑥 찾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김건희가 가서 뭐 꽃을 놓고 왔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신봉하는 주술적인 의미 내지는 주술적인 행위를 행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뭐 거미줄 최정하님 둘이서 뽀뽀했냐? 뭐 가을 하늘님 주술행위가 확실, 꽃꽃님 푸닥거리죠.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날짜를 제가 주목을 했어요. 그날 오후 5시에 갑자기 온 거 아닙니까? 예고도 없이. 네. 그러면 뭔가 그 날짜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2023년 3월 5일 날 온 거죠. 3월 5일 날. 네. 그때가 언제냐면요. 윤석열이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일본을 갑니다. 네. 기시다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윤석열은 엘리자베스 여왕 승하했을 때도 어떤 주술적인 그걸 받아가지고 일부러 비행기 시간도 뭐 늦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문을 안 갔죠. 그때는 아마 천공의 입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나쁜 사악한 기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을 이제 가는데 그때도 이건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천공이 됐든 어떤 다른 주술사가 됐든 무속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나 일본 가야 되는데 일본 가려면 뭘 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명성황후가 시해 당했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하고 가면 당신이 그 기운을 받아서 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3월 5일 날 갑자기 명성황후가 시해된 그 장소를 찾아가서 둘이가 숨어 있었죠. 10분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뭔가를 했다. 저는 일본 방문을 앞두고 뭔가 그것과 관련된 무속, 주술행위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3월 16일 날 일본 갔거든요. 예. 전 정확한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제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아니, 그 부부.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까 눌렀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 그 누릅니다. 부부의 거의 대부분의 행동은 어떤 주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주술은 주술인데 왜 갑자기 주술인가? 그렇게 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주술 관련된 것은 정말 따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뭐 이런저런 이제 이런 이상한 논란들이 터지면 늘 뭔가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온라인의 세계도 뒤져보고 하는데 일본 주술적 의미라고 이제 우리 정어리 원분들도 댓글을 주셔가지고 히토바시라라는 인간을 제물로 삼아서 건축을 하는 일본 주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망자의 영혼을 활용해서 액마기를 한다라는 뭐 그런 주술적 일본 주술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백운갱커님의 추측이 맞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의 원혼이나 누구의 어떤 죽음이나 망자의 원혼을 삼아서 액마기를 한 것이냐 민비가 되는 거죠. 명성황후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차원의 해석이 맞다라고 한다면. 근데 약간 좀 그 해석상의 고민이 있는 게 아니 윤석열은 계속 친일적인 행위를 해왔었잖아요. 예. 근데 왜 거길 갔지?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곳이잖아요. 말씀 액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거길 갔을까? 그러면 그 얘기는
사실 명성황후의 원한을 달래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죽이러 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친일 행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원혼을 달리기 간 거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명성황후의 원혼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뇌피셜이에요. 명성왕후의 원혼이 너를 붙잡아가지고 한일 관계 개선을 막을 수 있어. 그러니 여기서 그걸 끊어. 명성황후의 그것을 끊고 가야 돼. 그러니까 완전 친일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주술적 친일행위라고 하고 있는 거다. 이자는 저 관제에다가 다다미빵 설치하고 흰옥기 설치하고 그랬던 자 아닙니까? 일본식으로 살아보는 게 소원이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섯 가지 친일인 거죠. 진짜 죽일로. 참. 아니 그 장어랑 물 막 수십 톤, 수백 톤 쓴 것도 아직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거 무속특검 이거 특검법 발의해야 돼. 어디까지 해야 되나? 무속 특검을 하게 되면 네. 그 특검은 무속인이 임명돼야 되나요? 이 뭐 전국에서 다 이제 특검부로 임명해야죠. 그 전에 그 보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무속인 행정관 맞아요. 네, 올해까지 근무했다고요. 6월 3일까지. 예. 끝날까지 월급 받고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 그거 알려졌을 때 그만두게 된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을 처음 가게 되면은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가야지. 독도 문제 나올 때는 항상 독도 문제는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우리나라 영토다. 그리고 딱 뭐 이렇게 딱 하면은 끝나는 건데 한국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독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므라이스 맛있다.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이런 짓만 하고 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동경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갔을 때 일본이라는 데가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는 폄훼하고 일본의 역사와 문화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예를 들면 의식 세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저런 행태를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를 퍼주잖아요. 우리 것을 오히려 얹어가지고 물잔에다가 반 채워주잖아요. 저는 그런 행태와 결합된 친일적 주술 행위가 거기서 벌었다고 보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전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지난번에 종묘도 그렇고요. 이제 근정전에 가서 의좌에 앉은 것은 내가 뭐 내가 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했던 것 같고 지난번에 왜 우리 그 선조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도 한번 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종묘에서. 네, 종묘에. 예. 왕과 왕비의 신실인가? 예. 예. 거기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는 그쪽에 상당히 깊은 거예요. 예. 뭔가 이걸 통해서 기운을 좀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악한 거죠. 사악한 거고. 욕망도 여왕이 되고 싶었던 거겠죠. 예. 어자에 앉았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V0야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리를 앉음으로써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최재형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우리 같이 통일 사업 해봅시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통일 대통령 언급을 그렇죠. 한다고 그런 하죠. 얘기면 본인이 정권을 영구집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윤석열 같이 능력이 없는 자를 뒤로 밀어내고 본인이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그런 곳곳에 투영하고 다녔던 거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는 이거 보여줄 수가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병신이야. 아니 저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야 그거 뭐 전 그러면 혼자 해 그래야지. 그걸 또 쫄쫄쫄 따라가서 또 같이 이렇게 하고 옵니까? 뭐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뭐 둘 다 믿으면 그 만만치 않았을 거요. 믿음의 벨트. 윤석열도 그런 걸 믿었을까요? 아니 왕자를 왜 썼겠습니까? 또 자기 손바닥인데. 그러니까 믿고 싶진 않았겠지. 믿고 싶지 않았다라고 그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그 설득이 되는 건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무속적 신앙에 기대었을 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것이 이루어지면 본인 스스로도 내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뭔가가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뭐 확신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게 아까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디올백을 받던 시점에 통일 대통령 2022년 9월에 그것을 언급했으니까요. 지금 다 거론되고 있던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국가문화재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그 논란이 대부분 다 지난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밟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구집권까지도 꿈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무속적 신앙에 심취해서 영구집권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엄까지도 이게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하기야 반대 못했을 거예요. 뭐라고 하면은 당신 누구 때문에 대통령 됐어 뭐 이렇게만 할 말 없는 거죠. 또 쫓겨나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집 밖으로. 아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시 총각 검사 시절에 그런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윤석열 검사는 그 선보러 가면 관상 볼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 나오는 그 여성의 관상을 보게 한다. 그런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이미 그때. 그러면 소질이 충분했던 거야. 잘 만났네. 기본적으로. 잘 만났어. 아니 근데 누가 소개팅 하는데 관상 보는 사람을 대동하고 나가요. 잘 만났어. 저는 기괴한 인간들이네 진짜.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와중에 그래도 경복궁을 관저로 쓰겠다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주술 뭐 온갖 그 악행을 저질렀지만 우리 선조들이 노하셔서 천벌 받아서 둘 다 구속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쁜 짓 하면 결국에는 벌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시원해요. 그렇게 그 왕궁을 좋아하면서 경복궁 바로 뒤에 있는 청와대에는 하루도 안 들어가고. 그건 명태균이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죽는다고. 급사다 이러니까 안 갔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진짜 이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뭐 물론 지금 이제 정어리언들이 방송을 보시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반체제적이고 반헌법적인 거에 이제 완전히 기대해 있는 극우 세력들은 이 방송을 안 보실 테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완전히 무속에 미쳐가지고 나라를 무속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타령하고 예수님 타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근데 지금 또, 현중 시위라든지 극우 시위를 주도하는 멸공 개신교 세력들이 왜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무속에 미칠 거면 무속에만 미쳐야지. 이제 와서는 예수님 타령하고 기도 타령하고 성경 타령한다라는 게 저는 사실관계를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